크리스찬 저널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시카고 로열라 대학 상담 심리학과 교수인 윤은주 교수님입니다. 이민 심리학과 문화 적응,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윤은주 교수님을 통해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미국 내 주류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자아와 사회 소속감을 키워나가는데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함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 로요라 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족 경험, 또 정체성 발달, 소속감, 사회적 관계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 어른 이민자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받고 자라지 않고 결혼하고 자녀들 있는 상태에서 와서 어른 이민자로 와서 한국에서 소수민족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미국 와서 그런 경험하게 되고 나의 문화적 배경, 인종적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 이런 쪽에 관심 갖다 보니 그냥 리서치가 미서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연구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cculturation 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에나 특히 자녀들이 사춘기, 티네이저 지나게 되면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죠. 또 특히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이게 어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면 이건 어느 문화나 어느 세대나 보편적으로 보는 현상인데 이민자 가정엔 거기에 못 태워가지고 문화적 차이가 이제 더 증폭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학교 다니고 좀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녀들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이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면서 그런 세대 간 차이에 보태어 문화적 차이까지 겹쳐지니까 그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갭이 더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들 내면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경우 부모님의 영어 실력과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눌 만큼의 그런 언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수월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한인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 가정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딸들이 그것에 대한 갈등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acculturation 갭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적인 가정에서 딸에게 아들에게 가지는 어떤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녀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를 통역해주고 언어를 통역해주는 역할. 어떤 가정은 8살, 10살 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어려운 그러한 문서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무슨 필요한 문서라든지 학교 관련 문서, 어떨 경우 부모님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녀들이 읽고 번역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역할이 서로 뒤바뀐 경우잖아요. 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책임지고 돌보는 일들을 자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역할의 이 어떤 바뀌는 여기에서 오는 혼돈이 아이들에게 있고 또 한편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의 경험,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 부담은 또한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mother minority라고 아시안들을 굉장히
표본이 되는 모범적인 그러한 소수민족으로 보는 그러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미국 사회 전반에 이렇게 있는데 그 생기게 된 배경이 1960년대 미국에서 한창 그 민권 운동이 활발하던 그 시절에 이제 그 시대에 생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Modern Minority Myth라는 것이 그 에이시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고 좋은 그러한 어떤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윤리를 가지고 성실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정말 그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되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미국 사회 체제에 있어서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성실성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신화 같은 얘기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게 굉장히 마이너리티 간에 소수민족 간에 굉장히 그 갈등의 요지가 있는 그러한 어떤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게 되죠. 에이지안 가정에서 볼 때 또 코리안 이 한인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미국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포기했잖아요.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이라든지 경력, 학업, 뭐 자기들의 어떤 학업적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희생하고 왔는데 그런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신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그게 굉장히 그 좌절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더 마이너리티 미스를 굉장히 믿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또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종차별 같은 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때에 나는 똑똑해, 나는 성실해, 아시아는 이런 그룹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사실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는 그러한 희망 이런 걸 갖게 하는데 동시에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이민 온 이유 또 이민이라는 것을 통한 가족의 그 이야기를 써갈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교육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런 높은 성취를 이룰 때 이게 아이 한 명의 성취가 아니라 이민 가족 전체의 자기 가정의 어떤 이민 성공 스토리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 얘기 듣다 보면 미국 와서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가면 무슨 좋은 의과 대학에 가면 그 자기들의 모든 희생이 보상이 되고 그게 이민의 성공 스토리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자녀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 상담센터에서 사실은 특히 그 소위 말한 아이비리그나 이런 좋은 대학에서 아시안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의 그 대학에 들어온 후에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그 자살률이 높아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쪽에 있는데 심리학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이 굉장히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그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되게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개인이라는 것이 이런 진공 상태에 그냥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어떤 나라는 개인이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동심원, 여러 개의 동심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으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회 체제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될 거고, 가정이 있고, 그 다음 뭐 학교 있고, 이웃 있고,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가 있고, 더 크게는 국가가 있고, 뭐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개인과 주변을 둘러싼 이런 사회 체제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제 백그라운드가 코리안 문화에서 미국 문화로 두 개의 굉장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인종적으로도
뭐 소수민족이라는 경험을 미국 와서 처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종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쪽으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민 1세대 어른으로서 미국에 오신 많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1.5세대나 2세대 자녀들에 비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뭐, 계급 차이, 학벌 차이, 또 남자, 여자 성 차이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그 사회 자체의 차별이라는 게 존재했고, 뭐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뭐 어느 사회나 차별이 있고, 미국도 뭐 이 정도 차별이 있으면 뭐 그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굉장히 이렇게 축소화시켜서 해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다 확립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 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험이긴 하지만 그 뿌리채 내가 누구인가 하는데 자아의 어떤 그런 건강한 자아 이미지라든지 내 정체성을 뒤흔들지는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서적으로 한국이라는 곳이 내가 거기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한국이라는 곳이 어떤 홈 같은 그런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서적 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나를 막 뭐라고 하시거나 구박해도 나는 집에 돌아가면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 하는 그 든든함 같은 이런 정서적인 든든함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이 레이시즘은 굉장히 달라요. 그 자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오든지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사실은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홈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인지적인 어떤 레이시즘 경험을 할 때 인지적인 것을 이제 이런 능력이 발달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건 옳지 않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능력조차 없을 때부터 이게 뭐 미디어에서나 학교에서나 읽는 책에서나 그냥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의 어떤 정체성 그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시즘 하면 굉장히 드러나게 뭐 딱 눈에 띄게 하는 차별만 생각이 쉬운데 그것보다 사실 정신 건강에 더 해로운 거는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레이시즘일까?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게 뭔가 내가 성격적 문제가 있어서 좀 너무 마음이 좁아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나? 특히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웃분, 친구, 이런 데서 레이시즘이 들어올 때 계속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잘못을 돌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겪는 레이시즘과 우리 아이들이 겪는 레이시즘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면 또 그거를 굉장히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걸 판단하고 뭐가 옳고 그런 거 판단할 능력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걸 계속 내면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엄마가 한국말로 누구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얘기 자체를 애가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엄마 학교에선 영어로만 말하고 한국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참 그 미국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굉장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커들링 한다라든지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신다든지 이게 그분들의 애정 표현이라면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고 서포트하는 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아이들은 두 부모를 비교하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면은 사실은 아이들도 성숙해지면서 이제 이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문화가 다르구나 깨닫게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미국 온 지 한 몇 년 안 되었을 텐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만 한 1, 2년 되었을 텐데 그냥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처음 왔던 도시가 굉장히 그냥 화이트만 있는 도시였는데 그것도 중산층 미국 백인들 다니는 그런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그냥 친구 만드는 게 힘들고 그래서 맨날 점심시간에 그 학교 상담하시는 분 있죠. 스쿨 카운슬러 오피스 가서 가장 자주 오는 학생이라고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셨는데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자기 쌓이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한 40분 동안 호숫가를 돌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쏟아놓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제 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면서 또 공부하겠다고 미국 와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한 죄책감과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도와줄 사실은 제가 답도 없고 그래서 40분 동안 그냥 아이는 울면서 자기 얘기 주절주절하고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쭉 듣기만 했는데 그 40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저는 엄마로서 어떤 뭐 답도 못 줬고 해결책도 없고 그런 한마디로 딱 해결될 지혜도 없는데 이렇게 쭉 돌면서 그냥 다 쏟아놓고 나선 그 다음에는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제 I feel better. 그렇게 애가 그냥 엄마가 이렇게 듣고 있구나. 엄마가 내 아픔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 입장에서 좀 그게 좀 죄책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도 항상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부모님들이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고 한데 그냥 이렇게 아이가 충분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준 게 저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화, 인종 뭐 이런 경험들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디너 테이블 토픽으로 지금 뭐 성인 되어서 30대 아이들 중반이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 경험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애들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어떻게 해석하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대화들을 그냥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냥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의사에게 찾아가고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학 쪽에 있지만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자연 세계의 어떤 원리 같은 것도 다 만드셨지만 또한 사람 마음의 어떤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떤 그러한 원리, 이런 모든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그 바탕이 되는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진리를 향하여 저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만 해결해야지 그 이상으로 뭐 심리적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 내지 거부감 가지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이 모든 것 상담이나 심리학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안에 그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원리를 밝혀가고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상담받는 데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이런저런 필요를 위한 자원이 있는데 상담이나 심리학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자원들 가운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감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자원이라 생각하고, 아까 이 진리를 향해 찾아가는 그 학문의 그 어떤 역할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모든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궁극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만나시기 때문에 이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그 접합점은 아마 이렇게 안에가 텅 비어 있는, 믿음이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불연속선이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또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더 편하게 아플 때 의사 찾아가듯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거로는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는 큰 도시니까 이제 상담가들이 더 많으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으셔요. 코리안 문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다 이제 잘 이해하고 하실 수 있는 분, 또 자녀들하고 같이 오시면 영어, 한국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상담하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냥 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회가. 그래서 더 이제 기회가 많으실 거고, 정신과 의사, 사이콜로지스트, 상담가,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미국 전역에서 어떻게 한인 이민 사회에 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기관이 카와라고, 다른 여러 기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기관이 시카고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기관 소개하면 카와 헬프, kawahelp.org, kawahelp.org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각각의 주마다 어떤 상담가들이 있고 어떤 분야 전문이고 보험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인포메이션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싶으네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파킨슨스 디지즈 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건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은 이제 제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주제가 재미있거나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야 일하시는 분들은 나 말고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 의미 깊고 꼭 필요한 일인데 이 분야에 관심을 사람들이 안 두고 있으면은 그런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어들이고 제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영적인 자녀들 키우는 거,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키우고 훈련하고 이분들이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는 그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데리고 같이 일하는 학생들, 이민자 사회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소수민족이라든지 더 그런 어떤 체제 하에서 약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되어서 그런 기관에서 일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제 욕심인데 인종과 문화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정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는 제 개인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영성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 시간을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하게 된, 인생을 가장 많이 투자하게 되는 이런 제 직업,
영성이라는 것하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심리학과 영성의 통합적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분야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 비율이 훨씬 낮고 일반인보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심리학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좀 다리를 놓고 통합하는 쪽으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